같은데요. 최근에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대통령 업무 보고, 네, 오늘은 산자부 지금 시작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통령실 출입하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통령실 참모들이 날마다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해서 오늘 좋은 점, 어땠는지. 하고 뭐 평가하고 뭐 더 할지 고냐 스톱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대통령께서 특별하게 결심하시지 않는 한 고다. 무조건 그럼요. 고다. 네. 그리고 국민들한테 평가가 매우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두 분께서는 업무 보고에 대해서 주로 어떤 평을 좀 들으십니까? 자, 김은지 기자님.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국정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를 좀 한눈에 알 수 있게 해준다는 차원에서는 바뀐 시절을 좀 체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특히 이제 여의도 정치부 기자 같은 경우에는 국회 돌아가는 사정만 알고 정치적이나 정무적인 사안이 굉장히 밝은데 정책 하나하나가 이렇게 돌아가나 싶어가지고 보는 재미가 확실히 있긴 있더라고요. 이제 다만 시민의 관점에서는 충분히 너무 재밌는데 당사자라면 정말 압박 면접을 받는 느낌이긴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엄청난 긴장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첫 번째로는 그 대통령이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 주권 정부라는 슬로건에 맞게 정말 질문을 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궁금증 같은 걸 풀어준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국민 입장에서 굉장히 기꺼이 좋은 일로 보이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사실은 부처의 장관들 같은 경우에는 언론 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가진지 알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국가적으로 사이즈가 크고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공공기관에 관해서도 우리가 사실은 중요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하는 책임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를 들면 기관의 운영에 대해서 얼마나 해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검증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검증대에 세움으로써 예를 들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게 낙하산 사장이라는 사람이 쉽게 얘기해서 그 기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는가, 결국 국민들이 낙하산이라는 사람이 오면 안 되는구라는 가치판을 할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굉장히 효과가 큰, 효능감이 큰 업무 보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인상적인 장면 어떤 거예요, 김은지 기자님? 저는 사실 김의겸 새만금 청장이 굉장히 곤란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보통 그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과 관련되어 있어서 대통령이 굉장히 질책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질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 새만금 청장한테 사실 정치적 논리로 계속 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솔직하게 여기서 끊고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공개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닌데 아예 이렇게 매조지으면서 뭔가를 좀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인상적이긴 하더라고요. 당사자들은 굉장히 곤란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제가 나중에 알아. 저는 그 전북지사가 지명한 자리인 줄 알았더니 대통령 임명 자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해서 이제 김의겸 전 의원이 그 자리에 가 있는데, 이거 지금 뭐 30년째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거 희망 고문 아니냐, 이제 적당히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통치 스타일이 막 드러나는 장면인 건데, 뭐 이제 언어도 뭐 그 현장에서 팍팍 쓰고 해서 저도 이제 막 취재해 보니까 어제 그 문화부 소관 단체들이 그 대상이었잖아요. 업무 보고 대상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 특정은 말을 하지 않겠지만 기관장이 그 무슨 질문이 나올지 몰라가지고 밤새 공부했다. 좋은 효과죠. 밤새 공부했다. 해야죠. 밤새 공부했고, 그래서 그러면 이거 피곤하니까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라고 하니까 무슨 소리냐. 대통령한테 어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다. 이러면서 생중계는 너무 좋다. 그러니까 기관장들도 긴장감은 있지만 이렇게 일하게 되는, 이제 업무 중심적 사고를 하게 되는 뭐 이런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말기실람식으로 사실은 어떻게 다이렉트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불안해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그런 긴장감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정은경 복지부 장관과의 대화 같은 걸 보면 그 탈모 약 관련된 여러 가지 건강보험 급여의 문제를 다퉜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관은 주무 장관으로서 할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절대선이고 무조건 맞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장관이 이렇게 생명과 존엄의 문제, 다른 질병에 관련된 문제로 유추해서 해석할 수 있는 또 답변을 함으로써 맞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토론으로 느끼고 결국은 정책 판단도 국민들이 이거를 추진해야겠다 아니겠다를 마음속으로 정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건전한 생산적인 논쟁의 장으로 업무 보고가 점점 진화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대목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는데, 이제 탈모와 관련해서 대통령은 탈모와 비만을, 이거는 사실 생존의 문제다. 이제 국가가 나서야 된다. 국가가 나서야 된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 실패한 대선에 2022년 공약이었죠. 공약이었는데
자기가 이번에는 안 넣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그 젊은층 그리고 또 탈모가 젊은층 사이에서 그리고 또 이제 여성들 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즉각 국민의힘 야당에서는 이거 2030 표와 관련된 거다 이제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그 정은경 장관은 그거를 이제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맞냐? 그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위중한 질병 문제들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국가가 하는 게 네. 맞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저는 뭡니까 저 희귀 질환 관련된 저 국장이 그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있다라고 하면서 손을 들어가지고 예산을 좀 늘려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 사람당 희귀 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6천에서 1억 정도까지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냐? 대통령도 또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이제 한정된 국가 예산을 가지고 그렇죠. 어디에 어떻게 쓸지 그렇게 하는 게 효능감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그런 직접적인 토론이 없었어요. 대한민국 사회에.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시작으로 해서 부처별 업무 보고까지 라이브로 열면서 이제는 전 국민이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이 탈모 문제가 생존의 문제인가? 아니야. 희귀 질환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좀 제시해야 되고 다 직역별로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면서 조금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설레임도 들더라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사실 생중계라고 하는 게 저희가 대통령실 기자 생중계할 때도 이야기했었는데 그 대변인만이 아니라 기자들도 똑같이 시험대에 올라서 이제 국민들이 보시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 또한 이제 공직자도 그러니까 그 부처에서 업무 보고를 하시는 고위공직자들도 시험대에 오르는 것이긴 하지만 대통령 또한 국민들이 보시면서 어떤 말과 어떤 태도를 하는지를 다 평가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굉장히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강점과 약점을 전 다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변화한 시대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선제적으로 해서 그것은 의미가 있고 긴장감도 확 올라가는데 다만 똑같은 질문을 너무 여러 번 함으로써 그 사람을 너무 몰아세우는 방식이 어차피 국민들은 다 보고 첫 번째 두 번째 답을 못했으면 저 사람은 못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다시 돌아가서 뭐라고 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효과적일까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서로가 조정하면서 고쳐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학재 사장과의 이거 티키타카는 그 논쟁을 넘어서서 지금 상당히 뜨거운 쟁점이 되는 것 같아요. 어제 이학재 사장이 직접 인천공항에 출입 기자들을 불러가지고 기자 간담회까지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방어할 만한 얘기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하는데 선거용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안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학재 사장 자체가 차기 이제 인천시장 후보군 중에 하나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심들을 하는 것이고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도 이학재 그 사장이 자기 정치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여간 당시에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라는 글로벌 공항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적임자인가 아닌가를 따져보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본인이 간담회를 열어서 해명을 하긴 했지만은 저는 지금도 대통령의 지적이 틀렸다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외화가 밀반출될 혐의들을 적발을 한 것들만도 수백억 가량이 되기 때문에 올해 11월까지 통계 기준으로도 그렇다고 한다면은 대통령이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는 여러 가지 위장수를 통해서 그런 외화가 반출되고 있는 현황들을 설명하는 게 공사의 책임자로서 응당 책임 있는 자세였는데 그렇지 못하고 뭔가 좀 이렇게 대통령의 질문에 주변적인 답변을 하면서 헤매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국민들이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과연 대통령이 이학재라는 사람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사장이기 때문에 질타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그 공직을 맡을 사람으로서 적임자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것인가? 제대로 본 국민들은 후자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학재 사장은 스스로의 언행을 돌아보고 스스로의 책무를 돌아봐야 될 시간을 갖는 것이지 이걸 본인이 정치장에 뛰어들기 위한 하나의 디딤돌로 여기는 태도 자체가 매우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근데 저는 새롭게 아는 사실이 저희가 이제 전직 의원들도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병국 의원이 저기가 있었네. 진짜 여기저기. 저는 이학재 의원도 너무 오랜만에 만난 거예요. 업무 보고에서 나 아는 분인데 보니까 인천공항공사 사장으로 가 있고 이제 정병국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전직 의원들이 일종의 이제 막 많이 가 있어요. 여기저기.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 보고 시작하면서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 갈등 속의 대응과 국민의 삶을 놓고 행정을 집행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행정 영역에서의 허위 보고, 동문서답,
네.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 네. 네, 용납할 동문서답, 수가 없다. 동문서답 네, 누군지 알 수 동문서답. 있죠. 보니까. 네. 지나갑니다. 인물들이. 예. 그러니까 행정은 또 다르다. 여의도 정치 문법에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뭐 때로는 뭐 이제 거짓과 막 이렇게 꼼수를 많이 부리는 분들 우리가 많이 만나잖아요. 그리고 말해놓고 책임 안 지고 그리고 내가 언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기서 비판 기사도 많이 쓰는데 행정에서는 이거 용납 못한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산업부 업무 보고 진행 중에 있는데 산업부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관세 협상 김정관 장관이 그 트럼프가 뭐라 그랬죠? 뭐 가장 터프한 협상가라고 했나요? 협상가라고 했었죠. 이제 그렇게 성과를 냈는데 그래서 좀 대충 넘어갈지 아니면 또 이번에 매의 눈으로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직자들에게는 신상 필벌이 중요하다인데 신상만 있고 필벌은 그동안 없었는데 신상 필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갈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 보고 보면서 또 느낀 게 네. 생각보다 대행 체제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미 맞아요. 사람을 임명하지 않고 애매하게 계속 시간을 끌다가 비어 있는 어떤 뭐랄까요 행정과 관리의 공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아서 새 정부가 좀 빨리 그런 부분들도 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정말 네. 많은 기관들의 대행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제가 어제 얼마 전 취재해가지고 말씀드린 건데 좋아한다는 거예요. 계속 천천히 해라.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월급 가져가면 된다. 왜냐하면은 사실 고액 연봉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이학재 사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 취재했더니 제2의 이진숙을 꿈꾸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결국에는 이것을 정치적 논쟁거리로 만들어서 자기 정치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행태 그런 차원에서 어제 기자회견도 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입장이 나왔는데요. 내란 특검, 뭐 윤석열 재구속시키는 등 수사의 진전은 있었지만 지금 내용을 보면 2차 종합특검 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과는 있고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밝혀야 할 의혹이 산더미이기 때문에 특히나 노상원 수첩의 진실 그리고 내란 공모자들의 실체도 여전히 안개 속이라서 진짜 동기가 뭔지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후에 2차 종합특검을 통해서 상세한 수사 결과를 좀 기대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또 야당에서는 또 특검하자는 거냐, 뭐 내란몰이하냐, 뭐 그러면은 이번에는 통일교 특검을 하자, 뭐 이렇게 주장을 할 것 같고 결국에는 이게 정쟁으로.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역사 앞에서 이 12.3 비상계엄 내란을 막아내기 위해서 엄동설안에 전부 나가서 사실은 키세스단이 돼서 나라를 지킨 건데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켰는데 이거를 계속 이어달리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역사성 맞습니다. 있게. 네. 그런데 특검과 야당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인다 싶기도 해요. 네, 저는 진짜 이어달리기란 말이 좀 마음에 많이 와닿는데 네. 이것은 헌재에서도 판단 내렸지만 시민의 힘으로 극복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나라 역사에 정말 사초를 쓴다면 그렇게 기록될 겁니다. 거기에 헌재든 민주당이든 거기에 부속적인 역할을 한 거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시민의 힘을 믿고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시민의 열망과 시선에 지금 특검이 이제 완전히 부합했다라고는 보기 어려워요. 물론 저 인적 물적 한계 그리고 시간적인 어떤 제한 그것을 뭐 있었다는 점을 부인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리고 수사는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대한민국 역사의 한 페이지를 제대로 넘기는 거예요. 그 페이지를 찢어서 넘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걸 찍고 있어요. 윤석열이 그 무리가 박성재가 네. 이상민이 이 헌정 질서를 다시금 물랑케 하면서 선서도 못하겠다. 거짓말을 지어내고 이러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네. 진짜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싶습니다. 노은석 특검에게 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본인만 사초를 쓰는 게 아니라 본인의 특검 행위도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사초로 남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응원봉의 사초 예. 내지는 객관적 진실로 지금 남아가는 이 역사적인 순간들을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건데
결국은 오늘 이 수사 결과를 놓고 보면 조은석 특검은 수사도 부실한 상황에서 조희대와 김건희라고 하는 가장 은밀한, 가장 내밀한 이 내란의 주요 임무 수행자로 내지는 뭐 거의 준수계급으로 의심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면죄부를 줬다, 승리의 경험을 안겨줬다라는 것은 전 이것도 나름의 지금 조은석 특검의 이 결과가 네. 대한민국의 역사로 남는 것이다.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매우 아쉬운 수사 결과입니다. 이제 마무리로 28일에 있을 이제 김건희 특검이 어떤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될지 이제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사실 최혜병 특검도 로비의 실체를 밝히지 못했어요. 네, 그리고 김장원 목사, 뭐 이영훈 목사 교계 로비 의혹까지 제기는 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실제 소환 조사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뭐 경로에 VIP 경로설에 대해서는 뭐 밝혀냈지만 그거는 뭐 알 수밖에 없는 내용이어서 그거 뭡니까 공수처에서 많이 수사를 해놓은 것도 있어서 일단은 최혜병 특검도 수사 결과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가운데 기대가 컸던 내란 특검도 국민적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결론에 다다랐다라는 판단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요. 네, 저는 앞으로 걱정이에요. 예, 지금 앞으로 조희대 걱정입니다. 사법부가 예. 얼마나 이 승리의 훈장을 달고 그렇습니다. 더 날뛸까. 전 굉장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저도 조희대 이 결론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그 코트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이 좀 필요했는데 결국 못했다. 조은석 특검이 결국 근데 뭐 굉장히 엄청난 칼제비다. 수사는 잘한다 이러지 않았어요? 예, 그랬었죠. 왜냐하면 검찰 검찰 그리고 안에서 뭐 수사는 제일 잘한다. 감사원에 있을 때도 이성윤 의원은 16개 특검 가운데 제일 잘된 특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네. 예, 결과를 놓고도 그렇게 평가를 하실지는 모르겠고 지금 이런 정도라면 국민들은 물론 일정 정도 성과는 있다. 초반에 아주 적극적으로 해서 윤석열 재구속이라는 성과를 끌어낸 거 이거는 굉장히 평가를 받을 만하지만 그 이후에 이 벌어졌던 여러 가지 일들 뭐 상당한 저도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들을 특검팀이 많이 밝혀냈다. 그러나 조희대, 김건희 두 사람에 대해서는 매우 아쉬운 점이다라는 말씀을 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11시가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끝으로 그 얘기만 하죠. 김건희 특검팀에서 꼭 밝혀내야 될 의제들. 예. 그러니까 거기도 갈 김건희 길이 특검마저 이렇게 실망스러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양평이나 뭐 원희룡 전 장관 이렇게 소환하는 건 그거는 이제 경찰로 이첩이 불가피해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명품백 받은 통일교와의 그 고리, 그 부분이 좀 마침표가 찍히는 이 정도. 이미 그거는 기소가 됐고 이미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매간 매직과 관련해서도 잘 못 밝힌 것 같은데 왜냐하면 너무 저항을 하니까 내가 먼저 뭐 100만 원어치 화장품을 받았다 이배용 거기에 대한 화답 성격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정말 법률적으로 메스를 들고 날카롭게 딱 재단을 해줘야 되는데 그 성과가 최소한 그래도 그 부분은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매간 매직, 로저 비비에 거기에 대한 수사 성과는 최소한 본인들 손에서 내고 가야 된다 이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윤석열의 내란을 우리가 겪고 나서 그동안에 쌓여왔던 켜켜한 비리를 지금 다 뒤에서 이제 우리 사후적으로 책임을 묻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라는 게 지금도 너무 험난하고 하나하나 넘어가는 게 참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그런 네. 상황인데 저는 뭐 김건희 특검도 지금 사실은 많은 권위를 스스로 좀 잃어버린 면이 좀 있죠, 사실은. 그래서 뭐 특검에서 출석하라고 해도 뭐 귀뚱으로 듣지도 않고 뭐 조사 대상자들이 결국에는 응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얼마나 많은 성과를 발표할 수 있을까 좀 의문이 많이 드는 그런 상황이고 좀 참담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내란의 직접적인 트리거라고 할 수 있는 이 국민의힘과 관련된 공천농단, 그러니까 명태균과 관련된 공천농단이 가장 수사의 핵심일 텐데 네.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진실에 거의 뭐 표피에도 저는 접근을 못했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에서는 앞으로 수사 결과를 내놓고 뭐 믿어달라 하겠지만은 저는 뭐 김건희 특검도 이거는 뭐 성공한 특검 소리 듣기는 좀 매우 어렵지 않나 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막대한 예산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국민 혈세가 들어간 특검인데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관봉권 띠지와 네. 그리고 쿠팡 그 수사외압 논란에 대한 상설특검 지금 출발해서 특검도 진행 중에 있는데 특별검사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기존의 검찰이 힘있고 돈 있고 빽 있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봐주고
그렇지 않은 뭐 버스 기사들 우리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뭐 커피 한 잔, 초코파이 그죠? 하나. 예, 초코파이 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기소하고 해고하고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이거 불공평하다라는 국민적 그 공분 속에서 특별검사라면 그래도 뭔가 좀 억울한 것들 그리고 뭔가 그 부도덕한 것들을 다 밝혀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 역시도 좀 역부족이었구나라는 뭐 마음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김건희 특검팀에서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사 성과를 내주기를 좀 기대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부터 할까요? 어제 저녁 관악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국민의힘 수도권 전현직 의원 및 당협위원장 모임이 있었대요. 2~5회. 여기에 김문수 전 후보죠.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두 분이 끌어안고 러브샷을 했는데 우리는 하나다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CBS 라디오에 출연한 조갑재 대표가 김문수 한동훈의 러브샷이 장동혁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자, 오늘 아침 CBS 라디오 출연하고 오신 분이에요. 네. 자, 김준일 평론가가 분석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국힘 내부의 문제로 보면은 위초고 삼국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조조가 가장 큰 인구도 많고 가장 큰 이제 위를 잡고 권력을 잡고 있었고, 네. 그래서 조조에 대항하기 위해 총나라와 오나라와 유비와 송건이 손을 잡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역사를 알잖아요. 둘이 또 싸웁니다. 나중에는 유비랑 송건이랑 형주를 놓고 또 네. 배신 때리고 다시 보복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이 동맹이 오래 갈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장동혁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왜 둘 다 이제 한쪽은 장동혁하고 지금 한동훈하고는 거의 싸우고 있고 김문수도 네. 당대표 선거 때 장동혁하고 이제 감정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을 무너뜨리는 것이 두 사람의 공통적 이해관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저는 한동훈 대표한테 묻고 싶은 거는 김문수 전 장관도 어쨌든 비상계엄을 옹호했고 예, 이런 전력들이 있는 분이에요. 네. 그러면 장동혁은 안 되는데 김문수는 되냐? 그거에 대한 입장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네. 이거는 그냥 원칙 없는 합종 연행이 될 수도 있다. 네. 사람들이 얼마나 여기에 반응할 것이냐 권력 투쟁에. 네. 그러니까 뭐 한동훈 대표 전 대표가 잘하는 부분도 있고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나마 국민들한테 그 정당에서 박수를 받았던 거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었던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본인의 정치적 행보에 도움이 될 것인가는 좀 개인적으로 의문이다 그 생각이 들어요. 장동혁 대표가 너무 밀어내가지고 어쩔 수 없는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 얘기 들으면 아마 장동혁 대표가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면 오. 나중에 조조가 다 먹었잖아요. 어, 다 먹었어. 조조야? 조조? 물론 나중에 사마이 쪽이 네. 넘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통일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장동혁이 좋아하지 않을까. 어. 왜냐면 둘이 합쳐봐야 뭐 버가 아니다. 원래 사실은 조조, 송건, 유비도 원래 동맹군이었어요. 네. 동맹군이었다가 나중에 동탁 무너뜨릴 때 동맹군이었다가 나중에 네. 찢어진 거잖아요. 네. 삼국지 얘기하자는 건 아닌데 네. 뭐 김문수가 근데 사실은 대선 후보 한 다음에 당 대표 나와서 당선 안 되는 것도 참 특이해요. 특이해.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맞아요. 한마디로 이렇게 힘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네. 한동훈이야 지금 이제 쫓겨난 처지에 있으니까. 조갑재 대표가 틀렸다. 이 정도로 저는 오히려 그냥 좀 외로운 사람 두 사람끼리 모인 게 아닌가. 외로운 사람끼리 모여서 끌어안고 우리는 하나다. 네. 그렇게 해봐야 한 줌도 안 된다. 외로운 늑대 두 마리. 그런데 이제 쿠팡의 로비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 건지 정말 그 대체로 국회 보좌관 하다가 쿠팡으로 간 경우도 있고 한데 최근에는 그 김병기 원내대표 식산 문제와 관련해서 노컷 뉴스가 계속 단독 보도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본인은 나는 몸이 안 좋아서 가서 38,000원짜리 파스타 시킨 게 전부다. 근데 영수증은 어쨌든 70만 원짜리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고급 호텔이고 국감 전에 그리고 이제 본인의 보좌관이 자꾸 자기를 팔고 다녀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말라라고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노컷뉴스 취재에 따르면 본인이 미리 준비한 가방에서 뭔가 꺼내가지고 보여주면서 약간 인사청탁 같은 느낌이 있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김준일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거기가 일단 되게 비싼 데예요. 거기가. 예, 그래서 안 가봐서 몰라. 예, 저도 안 가봤는데 거기에 갔다 온 사람들의 이제 증언과 댓글과 이런 거를 보면은
에피타이저 파스타가 38,000원인데 한 젓가락 먹으면 끝난대요. 그러니까 양이 그래서 적다. 양이 매우 적고 그래서 본인이 파스타 하나만 먹었다라는 게 별로 신뢰가 안 간다라는 얘기죠. 뭐 그런 거 다 뭐 얼마 먹었는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거고. 네. 저는 그 뉴스타파가 보도한 게 조금 심각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9월 5일 날 만났다라는 거잖아요. 네. 올해 9월 5일 날 쿠팡 임원진하고 김병기 원내대표랑 만났는데 9월 4일 날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게 김병기 아들의 숭실대 편입 여기에 본인 보좌진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동원을 했다. 이게 이제 나오고 그 다음 날 가서 만난 거예요. 그럼 왜 쿠팡을 만났느냐? 그 김병기 원내대표 의원의 보좌진들이 한꺼번에 대거 잘린 적이 있어요. 네. 예, 그게 무슨 별도의 텔레그램 방을 자기들끼리 만들어 가지고 네. 거기서 내용을 그러니까 얘기를 한 거를 김병기가 보고서 이거 뭐냐라고 하면서 잘랐다는 거기서 뭐 뒷담화가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 한꺼번에 잘렸는데 그 사람 중에 일부가 쿠팡에 대관 업무로 취업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김병기가 가가지고 이것이 본인이 이제 해명한 내용으로는 내 이름을 팔고 다녀서 그거를 경고하려고 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가가지고 네.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어떻게 됐겠습니까? 잘라야 되네. 그래서 잘랐어요. 그래서 네. 바로 자르고 한 명은 계약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중국으로 보내버렸어요. 3주 안에 중국 가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분 쿠팡에서? 쿠팡에서 대관이 여러 명이 거기에 취업을 한 거예요. 네. 한 명은 중국으로 보내버리고 한 명은 잘라버리고 그래서 그 사람들 싹 정리됐어요. 그래서 그 저기 누구죠? 사장 네. 그 사람이 이거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 막 이런 얘기 메모가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녹음 파일이 나왔죠. 저는 처음에 그걸 보고 인사청탁을 했나?라고 했는데 인사청탁은 맞는데 자르라는 인사청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취업시키라는 인사청탁이 아니라 네. 이게 맞나요 이게? 그러니까 뭐 본인의 해명은 더 들어봐야 되겠지만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얘들 끊어버리겠다 생명줄 절대 이 바닥에서는 내가 밥 빌어 먹고 살지 않게 만들겠다라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김병기의 태도는. 근데 보좌관들 사이에서 돌아다니는 이제 김병기 의원실의 살풍경한 모습들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영교 의원이 대한변협 회장단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서영교 의원이 만난 사실을 어떻게 공개가 됐냐 언론에 이것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본회의장인가에서 휴대폰을 보는데 보좌진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서영교 의원이 대한변협 임원진을 만났는데 거기에 쿠팡 관계자가 있고 부적절 뭐 이렇게 써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바로 김병기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보좌관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 사람이. 오. 예. 그래서 이 또한 또 논란이 됐고 당시에 서영교 의원이 기자회견하면서 이게 나오게 된 경위를 파악해야 된다. 왜 이게 어떻게 나왔을까에 대한 얘기가 막 나왔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언론 보도가 먼저 나오긴 했어요. 그 네. 다음에 그쵸. 보고를 보고 그거를 키운 게 김병기 원내대표고요. 보도가 먼저 있었고 말씀하셨듯이 이제 서영교 의원은 나는 대한변협 사람을 만난 건데 근데 거의 쿠팡이 나올 때 어떻게 아냐? 뭐 전직이 이제 쿠팡 대관 업무였다 뭐 이런 예. 거고 뭐 어쨌든 김병기 원내대표는 우리 정근태 변호사님은 또 당에 계시니까 얼마나 곤란하겠어. 이런 그때 변호사 너무 곤란하다. 이런 거는 내가 전공이야 그래. 원래 다 까니까 이거는 예. 되게 질이 안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러니까 이러면은 잡히는 거예요. 책 잡히는 거예요. 사실은 쿠팡한테 빚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이렇게 다 잘라주고 뭐 인사청탁 다 들어주면은 네. 그럼 이게 영이 쓰겠습니까 사람들한테 이게. 그러니까요. 근데 한마디 하면 네. 물론 뭐 김병기 의원의 김병기 그 서영교 의원님은 워낙 당내에서 뜨거운 이슈라서 함부로 못 건드리 얘기 안 하는 건데 사실 그럼 김병기 이 보좌관들이 왜 그런 쿠팡에 갔느냐 결국 대관 업무 하러 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니까 민주당이나 예전에 뭐 청와대 대통령 출신들이 되게 많아요. 대부분 민주당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럼 그게 과연 또 바르냐? 저는 사실 이번 기회에 물론 대관 업무 하긴 해야 되죠. 근데 네. 쿠팡이 유난히 또 많거든요. 그걸로 다 해결해 왔고 네. 사장도 뭐 그런 분이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국회 경력을 해서 보좌관 하다가 그만두면 이제 쿠팡에 가서 대관 업무 하는 게 어떤 루트처럼 돼 있는데. 네. 저는 이번 기회에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 쭉 한번 다 밝히고 뭐 정리할 게 있으면 정리하는 게 맞다. 물론 그 아마 또 그렇게 뭐 기업의 자유니까 그럴 수는 네. 있겠지만 이게 사실은 수면으로 드러난 거거든요. 맞아요. 그동안에 수면 밑에 있던 게. 예. 그래서 한번
전부 다 오픈하고 털고 가자. 예, 털고 가는 게 맞는 털고 것 가는 게 같아요. 맞다. 예. 근데 사실 대한민국은 로비스트가 합법화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에 뭐 공익 로비단 이런 거를 만들어서 공익 로비의 경우에는 그 로비스트를 합법화하자라는 국회 논의가 있긴 했었습니다만 결국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기업들이 불법 로비의 창고로 정치권을 활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지금도 있어요. 굉장히 많잖아요. 뭐 대관 업무 하는 사람들 너무 많고 쿠팡이 가장 거기에 크게 싸니까 제일 세게 써서 막아왔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 회사 망하게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 기회에 한번 털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문진석 수석도 지금 같이 가는 거잖아요. 문진석 수석이 지난번에 훈식이 형 누구죠? 현지 누나 나왔을 때 이때 그 김남국 비서관은 사임을 했는데 문진석 수석은 사과하는 걸로 끝냈어요. 근데 최근에 남도일보에서 이분의 친형님이 또 사기 사건으로 또 연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일파만파 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는 왜 가만히 있냐 댓글창에도 정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진보당, 정의당에서는 원내대표로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거 사과부터 하라라고 하는데 본인은 좀 기자들을 상대로 기사 쓰려면 당사자한테 전화 한 통 해서 확인해라. 똑바로 기사 써라.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김준일 평론가 얘기를 듣고 다음 이슈로 넘어갈게요. 아 이거 듣는다고? 김병기 문진석 어떻게 해야 돼요? 김명기 문진석이 나 싫어하겠다 진짜. 맨날 이런 것만 시키고 가라고. 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네. 책임 정치를 해야 된다. 네. 제가 이분들이 뭐 영원히 정치권에 발을 들이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사고를 쳤으면은 잠시 뒤에 물러났다가 다시 뭐 원래 뭐 복귀하거나 다른 자리로 복귀하고 이런 게 책임 정치 아닌가요? 그럼 문진석 그거 일파만파 돼가지고 현지 뭐 실세론 다시 나오고 김남국 사퇴하고 이 정도인데 이거 문진석 수석 부대표가 가만히 있고 그냥 김병기 원내대표는 나한테 다 맡겨둬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이거는 저는 책임 정치가 아니고 네. 다른 당한테 그러면은 지적을 못합니다. 이런 거는 니네 당이나 잘해 이런 거가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제가 뭐 이거를 사퇴를 해야 된다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무조건 뻗대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네. 이건 여론이 쿠팡과 관련돼서 특히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은 진짜 영이 안 쓰는 거예요. 쿠팡과 네. 관련해서 네. 니네 원내대표가 다 만나가지고 청탁하고 다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좀 더 네. 본인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 네.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는 것은 아까 5대5 말씀하셨을 때 김건희 씨가 그 최소한 50%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이제 이렇게 돼서 기자들이 이제 그 특검을 막 취재를 한 거예요, 주변을. 그랬더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는 권력의 추가 윤석열로 세팅이 된 거다. 그러니까 당선될 때까지는 5대5였을지 모르지만 당선된 이후에는 사실상 윤석열이 다 한 거다. 김건희는 지분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가 특검팀에서 나와요. 그래서 계엄의 결정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직접 관여한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무혐의 처리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법률적인 부분이니까 네.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닌데 예. 의사 결정 구조는 5대5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파트를 부부가 동반으로 이제 등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혼자 도장 찍는다고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나요? 그렇죠. 제가 네. 여기서 뭐 포장하거나 뭐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니요. 사실대로 사실만 내가 얘기하셔야 돼요. 사실만. 그리고 그 저 사우디 국왕이 왔었잖아요. 네. 누가 악수를 하대요? 김건희 씨도 악수. 아니 그러니까 늘 그런 일은 그러니까 너무 많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리면 네. 의사 결정 구조는 네. 한 사람으로 인해서 결정되는 거는 김건희 여사가 결정하면은 네. 윤석열 대통령이 몰라도 그게 진행이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 결정을 했을 때는 김건희 여사의 결정이 없으면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너 때문에 다 망쳤어. 내가 생각이 많았는데 너 때문에 다 망쳤어. 이 얘기를 너 때문에 망쳤다는 얘기는 그 계획을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준비 없이 그렇게 했겠어? 저한테는 그렇게 딱 들리던데. 왜 다르게 들리나요? 왜 이렇게 준비 없이 일을 사고를 쳐? 아니요. 준비가 아직 왜 이렇게 부족하게 준비했어? 왜 이렇게 부족하게 준비했어? 너 군대 안 갔다 왔구나. 그건 사실이죠. 아니 제가
그건 제가 사실이죠. 저는 네. 제 성격을 아시잖아요. 네. 1년 전에 말했던 거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있어요? 없어요. 내가 뭐 프로에 그런 건 잠깐 없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예. 똑같은 얘기를 너무 예. 많이 해서 좀 힘들어요. 예. 예. 근데 이해를 잘 못하니까 자꾸 이제 얘기하게 되는데 아니 제 귀에는 그렇게 들리던데 어. 또 왜 그딴 식으로 일을 했어? 철저하게 안 하고 예. 너 때문에 다 망쳤어. 저한테는 그렇게 안 들렸나요? 근데 일단 많은 사람들이 남편이잖아요. 네. 그리고 12살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대통령이잖아요. 네. 근데 너? 네. 너 때문에 망쳤어? 이런 말을 아무리 부부지간이어도 예. 그럴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제가 말씀드리면은 5대5라서 그런 저는 겁니까? 이제 결혼을 늦게 해서 예. 근데 초등학교 요새는 이제 엄마나 아빠하고 예. 다리를 한쪽씩 묶어서 예. 달리기 하지 않습니까? 예. 아세요? 초등학교 운동회 가면 2인 삼각 하죠. 예, 그런 거. 하죠. 예. 그때 보면은 이제 꼴등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딸은 뭐라고 하느냐? 엄마 때문에 꼴등 됐어. 엄마는 네가 못 뛰어서 그랬잖아. 똑같은 얘기인데. 한쪽 다리를 서로 묶고 네. 달리기 했는데 예. 너 때문에 이리 된 거야. 그러니까 장님 무사와 안진뱅이 주술사 안질병의 주술사라는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분이 주술사면 예. 그거 다 그러니까 제 사건과 관련돼서는 예. 너무 자꾸 다 이제 조금씩 왜곡된 게 너무 많은데요. 예. 제가 김건희 여사한테 했던 말이 예. 예, 본인 윤석열 총장은 예, 장님 무사고 본인은 눈이 참 좋다. 근데 안질병이다. 그분이 주술사였으면 이런 사건이 벌어지겠어요? 눈은 참 좋은데 안진뱅이다. 그래서 그게 이제 왜 회자가 됐냐면 김건희 여사가 왜 안질병이냐? 선거 기간에 영부인이 선거 유세를 안 한 적이 있습니까? 코바나 콘텐츠에서 움직여서 사과 이제 기자회견을 한 번 나왔고 그 다음에는 코바나 콘텐츠에서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안 사람들은 다 알아요. 끝나고 나서 정말 진짜 안질병이처럼 못 움직였네요. 다 떠나서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비상계엄에 대해서 김건희 씨는 다 알고 있었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의사결정 구조로 종합해 볼 때. 네. 그러면 특검의 수사가 부족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제가 감히 지금 검찰 수사가 부족했다는 말은 할 수가 하는 없어요. 것은 제가 지금 불경이에요? 제가 화요일 날 구형을 받는 사람인데 다음 주 제가 화요일? 예, 예. 뭐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참 예. 저한테 부담스러운 말인데 예. 우리 집에 가도 우리 집에 가도 의사 결정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잖아요, 딸들이. 예, 그러면 용돈을 달라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야 용돈이 나오겠느냐?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집 구조가 그래요. 그 집 구조가 그렇다. 예, 그렇지 않으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예. 예, 김건희 여사가 경선 때 네. 예, 이혼 발표를 하려고 그랬어요. 이혼 발표? 예, 경선 때? 예. 그러니까 실질적이 지금 네. 어제 그 주진우 씨가 얘기한 그 얘기구나. 어떤 거요? 그 뭐 최초로 이혼하는 당선인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경선 때. 경선 때. 예, 경선 때 처음 출발할 때 네. 1시에 이혼 발표를 한다고 네. 여사가 대통령한테 얼음장을 놨어요. 예, 왜 5대5인데 네가 먼저 결정해. 잠깐만요. 요거 조금만 더 그래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배경 설명.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여태까지 명태균과 관련된 내용들이 네. 글쎄 반도 안 나온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대부분 또 이제 자기 시각으로 정치적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나 자기 입장에 따라서 왜곡된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아까 이제 쭉 설명드리면 왜 5대5냐? 네. 내가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니 왜 내 허락 없이 당신이 마음대로 결정해? 예? 그다음에 아니 사이도 자식인데 우리 엄마가 지금 구속돼 있는데 당신 면회 한번 가봤어? 오후 1시에 내가 기자들 불러서 이혼 발표할 테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해. 예. 왜 5대5인데 너 혼자 결정해. 예. 사건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네. 그러니까 너무 왜곡된 걸로 다 그냥 어떻게 주워 들은 것 같고 또 그거 갖고 막 이렇게 거짓의 산이 많이 쌓여 있어서 김건희 제가 씨가 말하기가 그러면 어려워요. 예.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 꼭 해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습니다만 이것 좀 여쭤볼게요. 약물 그건 고문. 그 이거- 자백 유도제인데 이거 누굽니까? 누가 이 다 문건을 썼으며? 문상호 팀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네. 저기 예. 의무부대의 개입 여부. 예, 국군 의무사령부에 예, 예. 재고가 뭐 있는지 제보? 재고 예, 예, 예. 이 그 자백 유도제 당시 의무사령관이 개입한 정황. 그거는 이제 다들 이제 자신들은 모른다. 우리는 일체 정보사에 정보 제공한 적이 없다 그러는데 이거는 이미 그 문서 네. 문건 제가 공개한 문건 이미 국방부의 특별조사본부가 이것부터 수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예. 네, 벌써 윤곽은 어느 정도 잡아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알겠습니다. 또 뜨뜻미지근하면 또 제가 공개를 해야죠. 예, 뜨뜻미지근한 지금 의원님께서 취합한 정보는 많으신데 상황 보면서 추가로 또 예, 폭로하시겠다. 아니 예. 공개를 해야죠. 공개, 국민들이 공개. 아셔야 예. 되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근데 이제 안기백 장관이 이제 우리 특검에다가 주느라고 네. 우리가 조사한 거 다 안 했고, 예. 근데 실제로 특검에도 우리가 많이 못 줬어. 그래서 우리가 훨씬 많으니까 제대로 할 거야. 두고 예. 봐. 예. 이렇게 하셨으니까 정말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네, 안규백 장관님 잘 하실 거로 봅니다. 예, 일단. 두고 보겠습니다. 필요한데 조은석 특검이 그 무혐의 종결 처리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길을 열지 왜 문을 막고 가냐에 대한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또 민중기 특검이 어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팀에서 미진한 검찰 수사가 또 이어지게 되나? 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 조금 내용은 다르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조은석 특검이 이 김건희에 대해서 사실상 무혐의 네. 그런 판단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뭐 외마디 뭐 너 때문에 다 망쳤다고 하는 그거 하나. 그거 하나 가지고 그러는데 예. 그거는 부부간에 굳이 부부 맞죠? 뭐 이런저런 근데 이러쿵저러쿵 정상적인 부부라고 생각하면 안 눈 뜨지 된다. 마세요. 그렇게 눈 뜨지 마세요. 아니 그 국민의힘 사람들이 해준 얘기예요. 저한테. 예. 아무튼 뭐 예. 그런데 뭐 그것은 뭐 주요 쟁점이 아니고 예. 뭐 저도 알고 있는 것이 있지만 얘기 좀 해주세요. 알고 아이고. 있는 거 계시면 좀 시원하게 얘기 좀 해. 알고 있는 거 있지만 안 하겠다 하지 마시고 이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전 국민이 예. 분명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알 있습니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나중에 어제 명태균 씨가 후보 시절에 이혼 기자회견 하려고 했었다고 김건희 씨가. 그렇습니까? 예. 근데 아무튼 그렇게 잘났으면 너 혼자 다 해라 이렇게 하고 자기가 기자회견 하려고 했었다. 12.3 대란의 김건희 개입 여부에 대해서 사실상 면죄부를 줬는데 그것이 완전한 면죄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 그 부분은 얼마든지 향후의 수사로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압수수색을 대대적으로 한 것은 그 당시 소위 검찰 라인이라고 보는 법무 검찰 라인 박성재, 심우정 등등 맞습니다. 이 여기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은석 저도 잘 알죠. 조은석 특검이 역사적으로 등장한 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장윤선 기자님도 관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저도 있어요. 예. 노무현 대통령 때 활약 많이 했잖아요. 아유 뭘 활약했으면 그냥 기자였죠. 예. 예. 그 소위 뭐 안희정 사건, 뭐 이광재 사건 등등 있었잖아요. 네, 초기에 대검 있었죠. 중수부, 맞아요. 안대희 중수부, 맞아요. 뭐 예. 이런 등등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조은석 검사입니다. 예. 아니 뭐 중요 사건 많이 했었죠. 중요 사건 많이 예. 했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감사원 가가지고 감사위원도 하고. 그 되지도 않는 유병호라는 그러니까요. 친구한테 지도권을 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존심 참 엄청 구겼는데 그래서 이번에 특검이 된 힘이었죠. 예. 수사는 뭐 대체로 그다음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추천 뭐 법무부 장관부터 해서 검찰총장 또는 특검 등등등등 뭐 이런 추천이 많이 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네. 조은석의 수사를 아는 사람들은 수사 하나만은 잘한다. 하는 네. 것은 틀림없는 것인데 네. 살짝 여기에 지금 김건희를 걸쳐놨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조금 마음에 안 들고 네. 중요한 것은 12월 4일 그 소위 안가 회동, 예. 사인 회동 예. 이것의 실체를 완벽하게 규명하지 못한 거.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네. 박성재는 한동훈이 다음으로 윤석열이 지분 정한 법무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박성재의 역할은 지금 나와 있는 그 혐의 영장 2번 기각됐잖아요. 예. 그 이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근데 조은석 특검을 최근에 이제 기자들이 뭐 네. 개별적으로 몇 명 만났는데 네. 박성재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펼치면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을 수 있다. 본인이 좀 하시지. 네. 제가 방송 끝나면 귀속말 하나 해드릴 텐데 네.
아무튼 그것이 한계였어요. 네. 영장이 발부됐으면 좋은 뭐 예. 쾌도난마처럼 그쵸. 수사가 됐을 텐데 발부 안 돼서 근데 그 부분 미스터리가 남아 있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예.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결국은 최초의 지금 배당까지도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미스터리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최초의 시발점이 예. 심우정 검찰총장이 당시 국방부 차관과 통화해가지고 네. 지금 김용현의 전화번호를 비아폰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그렇죠. 전화해가지고. 차장을 통해서 통화해서 새벽 1시에 그렇습니다. 출두시킨 예. 그 장면. 예. 그래서 제일 먼저 윤석열 부하도 먼저 기소되고 그렇죠. 그 배당이 지규현한테 배당이 돼서 맞습니다. 한 거. 요 포인트. 포인트. 예. 이 포인트 무슨 얘기를 나눴고 무슨 협상을 했고 예.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 수사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비어 있는 거 아닙니까? 비어 있죠. 예.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은석 특검 잘 아시잖아요. 수사할 수 있는데 안 한 건가요? 수사를 제일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이게 포인트라는 것도 아실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분을 왜 비워놓고 떠났을까요? 아무튼 공은 커요. 아니 그렇죠. 제일 먼저 네, 또 네. 윤석열 재구속 시키고 네, 뭐 여러 네, 가지 열심히 빛나는 했습니다. 성과가 있습니다. 윤석열을 구속시킨 예. 그렇지만 뭐 군도 사실은 여러 가지 미진한 요소가 많이 있다는 거고요. 특히 검찰을 제대로 수사를 해야 조은석 특검의 이제 빛나는 수사 성과로 굉장히 평가를 받을 텐데. 특검에 나가 있는 결국 현직 검찰청 검사들이 나가 있잖아요. 수사 검사들. 예, 수사 검사들이 나가 있는데 아.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이 사람들 보면 항명했었죠. 여기도 뭐 검은 넥타이 메고 재판정에 출석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민중기 특검 같은데 정확하게 아니요. 민중기 특검은 성명을 냈고요. 거기 나가 있던 그러네요. 파견 검사들이 예, 성명을 역시. 냈고 예, 예. 이 조은석 특검 맞습니다. 양쪽 팀은 다 움직였어요. 내부의 분위기가 별로 감지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맞네요. 그 다음 날 윤석열 재판에 맞아요. 검은 넥타이를 예. 단체로 메고 나가서 야, 이 상복 시위하네 이렇게 비판을 받았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 뭐 네. 조국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다른 사람입니다. 한동훈, 예, 박성재는 다른 사람. 왜냐하면 검찰에 정말로 제가 검찰주의 많이 얘기하는 거 아시잖아요. 검찰주의자. 우리 검찰의 대선배들 그러니까 그리고 직전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 자기는 검찰 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예, 우리 검찰. 예, 우리는 뭐 귓속말 할 것도 없네. 우리는 식구다. 그래서 수사가 예. 상당히 뒤로 미뤄진 겁니다. 시간적으로 쫓겼던 것 같고 영장이 그나마 발부됐으면 네. 마저 했을 텐데 그런데 다만 이번에 박성재에 대한 그 공소장의 내용이나 또는 이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의 이런 내용들을 좀 지켜보면 다행스럽게도 제가 법무부 장관을 했으니까 아는데 법무부 내에 검찰국 안에 주요 부서 중에 검찰과장이 있고 검찰과장이 인사 예산이니까 네. 조금 다릅니다만 형사기획과장이라고 있습니다. 네, 형기과장이라고 표현하는 예. 이 보직이 모든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보고자거든요. 네네. 예, 여기 이 친구가 항명했다는 그러니까 박성재 입장에서 박성재 입장에서 네네네. 그래서 이거 만들어봐 내란의 방어 법리를 만들어봐 예, 뭐 해야 하는 예. 그런 문건 지시가 있었다는 거 그쵸. 다 있잖아요. 예. 이 친구가 그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진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공소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만 더 파지면 조금만 네. 더 파면 예. 박성재의 아주 화려한 예. 역할, 화려한 활약이 예.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중기 핵심 특검 중에 핵심입니다. 민중기 특검이 판사 출신 아닙니까? 판사 출신입니다. 민중기 특검이 핵심 중에 핵심. 검찰이 어떻게 움직였는지까지 시간이 없어요. 28일 종료인데 오늘이 19일입니다. 예. 어떻게 그 성과를 낼 수 있겠을까요? 지금쯤에서는 이제 마무리하고 뭐 정리하고 공소유지에 뭐 어떻게 역할을 맡기고 뭐 하는 네. 그런 쪽이니까 그래서 이 제2특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중기 특검의 경우에는 수사 의지가 있으니 기간을 좀 연장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게 낫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던데 그 점은 민주당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거의 이 정도 소요 시간에 이 많은 수사를 했고 예. 민중기 특검이든 뭐 조은석 특검이든 거의 아마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쇠잔한 상태가 네.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란죄의 동기, 네. 이 동기 부분은 양형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김건희가 과연 진짜 소위 그리고 운명적인 그런 뭐 무속의 뭐 이런 등등 내란죄의 아무튼 동기 부분 그리고 명태균의 네. 관련성 여부 이런 것을 반드시 규명을 해야 되고 네. 지금 말씀드린 검찰 인사들의 활약들 네. 보이지 않는 활약 그렇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이거 믿지 않고서는 내란할 수 없어요. 네. 윤석열이 김용현만 믿었을까? 아니죠. 한덕수? 아유, 저는 검찰을 믿고 내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검찰을 믿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람이 그겁니다. 출격할 수 있었다고. 바로 그겁니다. 그거 믿은 겁니다. 예, 그거 예. 믿은 거니까 그 부분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예. 조금 더 창의적인 예. 특별검사여야 되겠다. 규모가 클 필요는 없고 예. 그러나 매우 깊은 사고 그러니까 과거 방식의 어떤 수사의 전형이 아니라 네. 새로운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특별검사를. 특별검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 찾았어요? 그런 특검 있습니까? 저희가 조은석 특검도 엄청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시작하신다 그래서 저희 취재 편의저 매일 응원했거든요. 예. 그리고 정말 빛나는 수사 성과를 가지고 오실 분이다. 그리고 한간에는 법조 기자들 사이에 조은석 특검은 야망이 있다. 이 특검으로 끝낼 뿐이 아니다. 예. 뭐 상당한 기대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세게 하시겠네라고 기대를 모았는데 결론은 검찰주의자였어요. 예, 검찰주의자로서 제 식구 감싸게 하고 김건희를 봐주려고 했겠습니까? 김건희가 무너지면 그 뒤에 검찰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를 방패막이로 해서 뒤로 무너지는 검찰을 보호하려고 여기서 대충 끝낸 걸로 보여요. 제 생각은. 네? 맞다고. 그러나 조은석 특검의 공을 네. 과소평가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무리 부분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네. 건데 그 결정적인 것은 영장 전담이었습니다. 거기서 영장이 2번 기각됐기 때문에 그거 발부됐으면 뭐 예. 나머지 미진한 부분까지 숙제가 만들어져서 마무리됐을 텐데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역사적으로 남겨 있는 부분이 있다. 국수본 경찰에 의해서 수사 맡기자라는 것은 현행 검찰청에 의한 영장 청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바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특별법에 의한 영장 전담과 예. 바로 맞상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특검 방식이 좋겠다. 특검은 조금 기존의 수사 방식에 매몰돼 있지 않은 네. 그런 사람들 창의적 특검 찾으셨어요? 왜냐하면 다 비슷하거든요. 검찰 출신들은. 찾아봐야죠. 찾아봐야 되고. 드리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 충청 지역에 충남북도가 다 모인 거죠. 예, 네. 모여서 그 민주당 대전 충남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불러가지고 오찬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조간신문들이 전부 저 사진을 싣고 있는데요. 내년 2월까지 대전 충남 통합특별법을 통과시키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묶어가지고 광역단체장을 뽑자 이런 건데요. 지역에서는 좀 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일단은 여기 대통령실이니까 네, 김재주 기자님이 얘기해 주시죠. 예. 그 두루두루 확인을 해봤는데 네. 정치권 반응은 상당히 좀 엇갈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역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네. 대통령의 어떤 강한 뜻을 이제 전달받았으니 예.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입장들이고 네. 대신에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쵸.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했던 시장 도지사 후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네. 이쪽은 부글부글 끓죠. 민주당도. 그럴 수밖에 없죠. 나 왜냐하면 충남지사 이번 출마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거죠. 나 대전시장 나 출마하려고 대전시장 출마하려고 그랬는데. 예. 그렇죠. 선거 구도가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되는 바뀌는 거죠. 상황이 되니까 예. 부글부글이라는 표현보다는 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예, 그런 그거는 부분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국민도 마찬가지죠. 예. 그러니까 김태흠 지사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실제로 그럴 리가 없기 때문에 불출마하겠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우리 대통령실 출입 기자이신 네. 황 기자님께 여쭤볼게요. 대통령 갑자기 이 얘기한 이유가 뭡니까? 이제 저도 취재를 해보니까요. 네. 지난 5일에 이제 천안에서 타운홀 미팅을 가졌는데 그 당시에 네. 통합 얘기를 이제 말씀하셨어요. 네. 저 또한 5극 3특 정책에 있어서 예. 권역별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의지가 있으시구나. 좀 그렇게는 받아들였는데 네. 한편으로는 민주당 의원들은 네. 항상 반대를 해왔거든요. 5극 지금 3특. 아니 5극 3특이 아니라 예. 그 대전 충남 행정통합이 이제 국민의힘 주도로 이제 계속 이어지고 예.
과거에 이제 민주당 민선 7기에는 다 민주당 정부였거든요. 네. 지방도. 그 당시에 이제 설계했던 게 네. 메가시티 전략. 그렇죠. 예, 그때는 충북과 세종까지 같이 묶여 있었단 말이죠. 네. 그거를 연장선으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 대전 충남은 좀 맞지 않다. 그리고 이런 광역 교통망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더 연결하고 아하. 좀 시기상조다. 예, 이런 예. 얘기를 해왔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황교안 기자도 굉장히 언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우리 저기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 알잖아요. 네. 가능한 건 빠르게 하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능한 곳이 여기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 통합이 가능한 지역이 예. 대전 충남이 제일 빠르게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뭐 그럼 뭡니까 충북 세종은 좀 어렵다 이렇게 본 거예요. 거기는 현실적으로 좀 시간을 두고 멀죠 그리고 예. 예. 그리고 광북기가 사실은 충북 출신이잖아요. 예. 이질감이 좀 있어요. 사실은 우리 충청권이라고 하면은 예. 같은 동질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사실은 충북은 굉장히 좀 독립적이라고 맞아요. 생각하는 이런 경향이 예. 있어요. 예. 그리고 세종 시민들은 우린 특별 시민이야. 그래요? 그런 뭐랄까요? 세종이 특별시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자부심이 강해요. 그렇습니까? 예, 예, 근데 예. 거기 새로 유입된 인구들이 그 옛날에 조치원 아닙니까? 큰일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뭘로 예, 왔습니까? 예, 예. 세종 특별시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양당제 체제에서 예. 예를 들면 대구 경북이라든가 뭐 광주 전남이라든가 예. 그쪽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예. 서로 간에 이제 예. 뭐랄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맞아떨어지기 어렵잖아요. 반대하거나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대전 충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예. 이해관계도 조금 비껴 있고 예. 그러니까 가능한 거는 빨리 하자라는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이지 않을까 그렇게.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러면은 난감하겠어요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실제로 좀 초반에는 많이 난감해했던 모습이에요. 네. 근데 어제 오찬 자리에서 그럼 다 해소가 된 겁니까? 이제 5일 날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네. 또 충대세 모임이라고 있어요. 충대세 포럼이라고 대전, 세종, 충청 네. 민주당 의원들 모임이 있습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저녁 만찬을 갖고 이제 논의를 했던 거고 대통령 네. 발언에 대해서 예. 그 이후에 이번 주에 이제 또 총리 만났었고 그리고 대통령까지 이제 만나는 그 쭉 이제 논의 빌드업 과정이 과정들이 있었던 있었군요. 거죠. 예. 뭐 조금씩 바뀌는 스탠스가 바뀌는 게 조금씩은 느껴지더라고요. 네네네. 예. 그러면 이게 이제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행정 통합을 하면 후보는 누가 가장 유력합니까? 지금 예. 황교안 기자가 더 잘할 테니까. 예, 황 기자님 예. 누가 제일 유리합니까? 이게 민감한 부분이어서 아니 거론되는 인물들을 예. 다 거론해주면 되지 뭐. 예. 뭐 지역에 뭐 출마하는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강훈식 실장. 강훈식 실장. 예. 강훈식 실장은 그 동안에도 충남지사 그러니까 1순위로 지금 출마설이 계속 꼽혔거든요. 돌았죠. 뭐 서울시장 예. 출마설, 뭐 충남지사 출마설. 저도 제가 천안이다 보니까 예. 천안 아산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 지역구 이제 가까우니까 그쵸. 예. 지역 내려오면 좀 뵙고 그랬었는데 예. 이제 저도 이제 대통령실 출입하고 나서 예. 이제 가장 먼저 여쭤봤던 게 아니 페이스북에 그 의미심장한 글이 있던데요라고 제가 한번 여쭸어요. 예. 그게 이제 6월 4일 날 비서실장 갑작스럽게 좀 발탁되고 나서 예. 페이스북에다가 지역민들에게 이제 쓴 글이 있어요. 뭐 거기에서 나중에 저 좀 돌아오겠다. 그리고 제가 배운 것은 다 네. 아산과 충남의 것이 다. 그 좀 저는 그 대목을 좀 의미심장하게 봤어요. 충남시사에 그래도 뜻이 꿈이 있구나. 예. 그리고 당연히 지금 대전시장이나 충남지사를 준비해왔던 네. 허태정 전 대전시장, 양승조 전 충남지사, 네. 당연히 큰 판이 벌어져도 당연히 뛰려고 하겠죠. 거기에 빠지진 않겠죠. 예, 그러면은 굉장히 그 리그가 커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장만 하더라도 후보가 뭐 8에서 9명 정도가 돼서 토너먼트 형식으로 올라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종 승자가 누가 되느냐. 그러니까 이 자체가 경선 드라마가 민주당의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선거 전략일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겠네요. 대전 충남도 이제 찢어져서 있으면 완전 세 판이 짜인 거죠. 그렇죠. 대전 시장 누가 되는지도 모르고 할 텐데 완전히 세 판이 네. 짜여지면서 새로운 정치 드라마가 대전 충남 지역에서도 될 수 있겠다. 이 법이 2월에 통과가 되면 6월 선거에는 지장은 없는 겁니까?
특별법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적용되는 선거법 기준으로 보면은 네. 예비 후보 등록이 2월 초거든요. 네네. 그러면 사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텐데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예. 근데 이제 예를 들면 특별법에서 예. 여기만 이제 특별하게 어떤 선거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조정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가능하겠죠. 예. 저도 그 얘기를 좀 들었어요. 충청권 그 국회의원들한테 이렇게 뭐 물어보면 저 충남지사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뭐 지역민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훈시기는 나와야 찍어줘.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밖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그 지역민들의 점수가 안 나온다라는 건데 지금 그래도 적극적으로 준비하시는 분이 양승조 충남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양승조 지사인데 최근에 또 통일교 논란이 좀 있어서 지역에서는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저는 좀 그렇게 취재를 했는데 우리 김재중 기자님은 지역 정치인들 만나면 뭐 저기 훈식이 형입니까? 양승조 지사입니까? 아 이게 네. 대전 충남 통합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양쪽의 기반을 두루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것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대전과 충남 양쪽에 그렇죠. 기반이 있는 사람. 이제까지 선거는 서로 분리돼서 이제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인구로 봤을 때는 천안하산이 충남에서 가장 커요. 그리고 대전이 크죠. 네. 그러니까 저는 대전이 제일 클 줄 알았는데. 대전이 가장 대전이 제일 크고요. 큰데 네. 인구로 봤을 때는 가장 큰 지역을 보면 그렇다는 거고. 예. 그래서 천안하산과 대전의 기반을 두루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또 강훈식 실장이 또 그 학교를 고등학교까지 대전에서 나왔어요. 대전에 기반이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양승조 지사는 고등학교를 어디서 나왔어요? 양승조 지사 잘. 서울 쪽에서 나온 서울 거예요. 쪽에서 예. 근데 고등학교를 지역 선거는 또 고등학교를 어디 나오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저기 친한 고등학교 동창들도 지역에 내려가서 아무개야 내가 출마하려고 한다 그러면 네가 지역에서 한 게 뭐가 있다고 선거에 출마를 하니 뭐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얼음장이 된다는 얘기 들었어요.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허태정 전 시장 같은 경우에도 충남 예산 출신이고 학교를 거기서 다녔어요. 또 예산에서 그러니까 충남에 기반이 있어요. 그리고 대전 시장을 했었고. 그러면 허태정 시장, 전 시장, 그다음에 양승조 지사, 그다음 전 지사, 그다음에 뭐 강훈식 실장 이렇게 세 명이 3타전. 거기에 플러스 제가 봤을 때는 다선 의원 이따 박봉계 의원한테도 한번 물어보세요. 예, 박봉계 의원 지금 대법원 물어봐야 돼가지고 물어볼 게 많습니다. 아마도 충청권 대망론. 박범계 장관도 출마하십니까? 아니 그거는 뭐 모르고요. 이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부 기자의 전망인데. 분명히 대망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통합시장이 되면 충청에 뭐 이제 대권주자 나온다 이렇게 될 텐데. 충청의 대권주자. 항상 이제 선거 시즌 때 나오는 게 충청 JP 이후에 처음 대망론이거든요. 아닙니까? 그럼 JP 안희정 지사 이후에 처음이죠. 안희정 지사. 안희정 지사가 그리고 지난번에도 양승조 전 지사가 이제 대권에 또 출마를 했었고요. 충청 대망론이 또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큰 꿈이 있는 분들은 또 생각이 그래 그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의외로 또 내년 지방선거가 대전 충청이 굉장히 뜨거워질 수 있겠다. 충청 대망론이 새롭게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좀 주셨습니다.